그 중에서 위원장을 맡으신 김종회 교수께서 나오셔서 심사 경과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종회입니다. 정말 차가 막히는 날인데 또 날씨도 더할 수 없이 좋은 날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왕림해 주신 것은 우선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구나. 오신 분들이 그만큼 문화적 소양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김상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람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이시고 또 이 시인으로 이름을 크게 가지고 계신 허경만 선생님께서 심사경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보고 대신 나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팸플릿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25회의 시부문 수상자는 곽규환 시인, 그리고 평론부문 수상자는 정과리 평론가입니다. 곽규환 시인은 슬픔의 뼈대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했고 이 시집이 수상작이 되었는데 실상 여기서 밝히지는 않지만 이분 외에도 7명의 아주 이름 있는 시인들이 본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랜 토의를 거쳐서 이 곽 시인을 수상자로 선정을 했는데 곽 시인은 그동안에 20년 가까이 시를 쓰면서 여러 분의 시집을 낸 중년 시인입니다. 이 심사평에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 이 곽 시인의 시에서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로움에 대한 강박관념이나 새것 컴플렉스 같은 게 없다. 오히려 한반도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오래 익숙한 북방의 문제에 대한 집요한 탐색을 보인 시인이었는데 이 곽 시인의 이를테면은 어설픈 새것 추구보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시가 새로운 시쓰기와 새로운 시의 탄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는 점에서 이 시인의 시집을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인의 시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보다 크게 갖는 이유입니다. 정과리 평론가의 평론집 1980년대의 붓꽃 꽃들아 울고동을 불어라. 평론집 제목으로는 좀 서술적이고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정평론가 외에도 현장 비평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2명의 이 젊은 비평가가 함께 경합을 벌였는데 이 시사위원들은 오랜 동안 비평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의 비평집을 내고 또 이제 중견을 넘어서 중진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정과리 평론가의 비평이 평론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문학의 새로운 진로를 제시하는 성과가 있다고 보고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자에 우리가 이 많은 평론가와 평론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한 시대의 에포크를 그을 만한 문제적인 글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평론집은 비록 1980년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1980년대로부터 오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는 소중한 길목의 징검다리가 된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앞선 시대에 대한 해석이 곧 미래를 내다보는 문학적 전망을 형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점, 이런 점을 높이 사서 수상작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2분의 작품 세계가 보다 깊어지고 그리고 유장해져서 시인이나 평론가 개인은 물론 한국 문학에 큰 흐름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분께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현운 조병화 시인의 문학에 대한 순수하고 깊은 뜻에 의해서 제정된 이 상은 시부문 수상자, 평론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상금 1,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됩니다. 먼저 시부문 수상자 박효환 시인께 시상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박철원 조병화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들 나와서 시상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자,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죠. 박현 시인님 앞으로 나오시죠. 사모님께서도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나오시죠. 아니, 앞으로 나오세요. 상금 받으세요. 사모님이 같이 나오시는 이 평론문학상의 전통입니다. 1회 때부터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25회 평론문학상 시부문 박효환 귀하의 시집 슬픔의 뼈대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일 평론문학상 운영위원회 드림.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께 축하해 주시려고 혹시 꽃다발 가져오셨으면 지금 나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금은 이제 사모님께 드리는 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꽃다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평론부문 수상자 정관희 교수께 시상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상은 조병화 문학관 관장이신 조진형 선생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모님 안 하셨나요? 예, 갑자기. 네. 그럼 상금 꼭 사모님께 전해드려야 됩니다. 제25회 평론문학상 평론부문 정관이 귀하의 평론집 1980년대의 북극꽃들아 불고등을 두르라의 문학적 성취를 높이 평가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5년 5월 2일 평론문학상 운영위원회 드림.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꽃다발이나 축하해 주실 분들 나와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수상하신 두 분의 수상 소감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시부문 수상자 박효환 시인님 나오셔서 수상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렇게 기쁜 자리라 몇 자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 온 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편원문학상 수상 통지를 받고 내내 편원 조병화 선생님과의 인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선생님 생전에 먼발치에서 뵌 적밖에 없지만 선생님과의 인연은 제 중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제 또래 친구들은 대개 스프링으로 노란 종이 뭉치를 묶은 연습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영어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 쓰면서 외우거나 수학 문제를 풀던 연습장은 두툼한 하드커버가 앞뒤로 되어져 있었고 앞면에는 당시 인기 절정의 외국 배우들의 사진이 실려 있거나 좋은 시가 그림과 함께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10대의 혈기왕성한 친구들은 대개 브룩시즈나 PBKH 또는 소비마르소와 같은 요염하거나 청순미 넘치는 당시 최고의 외국 하이틴 배우들의 사진이 담긴 연습장을 품고 다니며 웃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들은 우리의 연인이었고 해방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여배우들의 사진이 실린 연습장이 아닌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헤어짐이 잦은 우리들의 세대, 가벼운 눈웃음을 나눌 정도로 지내기로 합시다로 시작하는 조병화 선생의 공존의 이유나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기워드리지요 라고 시작하는 의자가 실린 연습장을 들고 다녔습니다. 제가 혈압적이거나 브룩실즈, PBKH, 소피머르소와 같은 우리 세대의 연인에게 무관심해서는 더욱 아닙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의 1년 연상의 누나, 아니 정확하게는 제 첫사랑쯤 되는 그녀의 연습장이 조병화 선생님의 시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깊은 자리가 이유가 어쨌든 간에 세계의 연인들을 덧치고 편원 선생님의 시를 품고 다닌 인연 덕분인지 모른다는 생각에 새삼 아득한 시절의 그녀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고비를 건널 땐 고비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고 작은 돌덩이와 마르고 거친 흙으로 끝없이 이어지는 중국 북쪽 어디였는지 혹은 몽골 남쪽 어디였는지 고비 사막을 지날 때 들었던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길이든 고비에 접어들 때가 있고 고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 3번째 시집 슬픔의 뼈대를 상징한 이후 내내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어느 때는 고비에 접어든 것 같고 어느 때는 한 고비 넘기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고비는 고비인데 어느 고비에 있는지 종체 가늠하기 어려운 고비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편원문학상 수상 통지를 받았습니다. 문득 이번 수상이 고비 속에서 헤매는 고단한 여정 속에 있는 저와 제 문학에게 따뜻한 격려와 함께 고비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 시의 많은 부분, 아니 박선문까지 포함하면 제 문학의 많은 부분은 북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더러는 아버지의 고향이 이북이 아니라는 농담을 받기도 합니다. 남쪽 전주 출생인 저에게 북방은 특정한 공간이나 방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평론가의 말처럼 저에게 북방은 차단된 삶의 여로이고 단절된 역사의 현장이며 잊혀져가는 오래된 정감 어린 고향이자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그리움의 진원지와 같은 곳입니다. 만주와 몽골, 시베리아와 바이칼, 그리고 차마고도와 티베트 등지에 이르는 곳곳에서 저는 길의 끝, 북방의 시원, 사랑의 궁극에 있는 무엇을 찾고 그것을 제 시에 실어 나르고 싶었습니다. 이 멀고 긴 여정에서 만난 사람들과 사물과 풍경들 앞에서 저는 셀 수 없이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내 담담하고자 했고 때로는 그늘 깊은 지점에서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길에서 만난 크고 작은 모든 것들에게 고마웠다고 또 고맙다고 그래서 다시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원 조병화 선생님은 저에게 소통과 공감의 신으로 기억됩니다. 저 역시 제 시의 대상들과 시대 그리고 독자들과
끊임없이 교감하며 울림이 깊은 시를 쓸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엄정하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보잘것없는 제 작품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현원문학상이라는 자리를 내어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배웅해주신 선대 동료 및 후배민들에게 무거운 글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무한한 인내심으로 제 문학의 길을 성원해주는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슬픔의 뼈대가 어떠한 것인지 가늘히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평론부문 수상자 정과리 교수님의 수상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환 시인이 저 옛날 학창 시절에 그녀의 안부를 여기서 묻고 있네요. 계속 고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결정적인 고비를 맞이하시지 않을까. 사부님을 모시다 놓고 감히. 저도 오늘 집사람이 분명히 이 상금을 받으러 같이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제 분명히 행복한 밤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이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사 문제로 도저히 못 올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물론 저는 엄천시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금은 고스란히 집사람 품으로 돌아갑니다. 예, 통장으로. 예, 저는 적어온 걸 읽겠습니다. 예. 고등학생 때 편운 선생의 의자를 교과서에서 읽었습니다. 소년 1호 항난성이라는 옛 고사성어도 그 즈음에 배웠던 탓인지 저는 그 묵은 의자가 편운 선생 시에 나오는 묵은 의자가 저를 비껴갈 것만 같아 도로로 조바심 치곤 했습니다. 아주 먼 훗날 그 시를 다시 읽었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의자는 모든 이가 비껴갈 수밖에 없도록 거기 그렇게 놓여 있다는 것을.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과 묵은 이 의자 사이에는 결코 좁혀지지 않는 평행의 거리가 팽팽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단지 저 멀리에서 하나로 만나는 듯한 착시를 유발하는 철길처럼 그렇게 모호한 미래가 과거와 오늘을 떠밀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우리는 이 시를 문학의 은유로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모든 것이 충만해야만 성이 차는 시절에 말입니다. 문학마저도 세상의 탱탱한 포만 위에 케이크 위에 버치처럼 앉아있는 때입니다. 조간지는 아침을 시로 열고 거리엔 오늘의 시 한 구절이 휘날리며 국회의원의 셔츠 포켓엔 시 한 수가 코팅되어 들어있습니다. 연전에는 많은 작가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소설을 앞다투어 연재하는 횡재를 만났고 그리고 이름에 몰락했습니다. 이 호시절에 편운 선생의 시를 읽는 마음은 이상의 오감도를 슬로우 모션으로 트는 것과 비슷합니다. 편운 선생은 돈이 피가 되고 피가 돈이 되는 세상에서 담배를 피워물고 멍하니 하늘로 뚫린 창문을 내다봅니다 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뚫린 창문 너머를 응시한 채로 일본이 제국주의로 판을 칠 때 나는 태어나 가난했고 한국이 대중주의로 판을 칠 때 나는 방황하며 슬펐고 세계가 돈주의로 판을 칠 때 나는 고독하며 죽어가고 있었다고 당신의 생애를 쓸쓸히 반주하셨습니다. 제가 의자에서 얼핏 보았던 이 도래의 무한한 연기는 이 허무의 반향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허무를 무념으로 바꾼 이의 반격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서둘러 완성하고자 하는 오늘날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쩌면 비평은 바로 그 허무에서 무념을 읽어내는 일을 제 사업으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편운 선생을 기리는 분들 덕택에 모처럼 깊은 사념의 향내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상을 하고 또 두 분 수상자들의 그 수상 소감을 듣는
이 순간에 평화문학상의 위의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평화문학상의 그 무게가 이렇게 더욱더 커져가고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두 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학과 지성사 대표이신 주이루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주일입니다. 오늘 수상하신 두 분을 제가 축하하러 왔는데요. 그 두 분을 축하하는 마음이 정말 큰 것만큼 또 한편으로는 올해로 저희가 창사 40주년을 맞은 문학과 지성사가 또 큰 축하를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그 두 분의 책을 저희가 전부 다 출간을 할 수 있었어서 저희가 출간한 책으로 오늘 평화문학상 시상식에 와서 제가 축하의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저로서도 대단히 감사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오늘 그 시상식에 오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문학 독자들도 여기에 이렇게 많으시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책을 많이 사보시는 독자들도 많이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판이 어렵고 문학이 어려운 시기에 25년 동안 이렇게 좋은 상을 갖고 오시고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신 평화문학상을 운영하시는 관계자 여러 선생님들께도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그 옆에서 늘 같이 문학과 출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자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이 작품을 놓고서 이분들이 해오신 일들, 두 분, 정가리 선생님하고 박현 선생님이 해오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두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 두 분이 해왔던 어떤 일들과 연관지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 번 지적됐듯이 정가리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어떤 문학적인 회기가 복원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학이 자리들이 줄어들고 아니면 되게 사소한 자리들로 밀려나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는데 그런 움직임들 속에서 사실은 문학이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에 대해서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아주 스케일 크고 패기 있는 목소리들이 다시 복원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혹은 그 문학적인 소임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이 복원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문학이 더 융성하고 그 다음에 출판도 책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현 선생님께서 늘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문학과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정비되고 거기에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지만 문학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더 융성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길을 재촉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수상을 축하하면서 그 축하하는 만큼의 마음으로 더 노력을 해서 한국 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늘 노력해 왔던 대로 같이 함께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문학과 지성사 대표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시집도 평론집도 전부 문학과 지성사 출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심사하는 전 과정은 제가 열심히 지켜봤습니다만 절대로 출판사를 복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작품집 또 평론집을 고르다가 그렇게 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송재학 시인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관의 선생과 배원 시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정관의 선생은 제 1988년도에 나온 제 첫 시집의 해설자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물론 심사를 하긴 했지만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박혜환 씨는 몇 년 전에 저하고 같이 여행을 했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육당이라는 볼을 얻었습니다. 고기를 아주 잘 굽더라고요. 그래서 육당이라는 볼을 제가 드려줬습니다. 이 두 개의 어떤 그 수상집을 보면서 대문화상의 어떤 위상 그리고 어떤 상을 수상한다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보면 상을 받을 때 시인이건 비평가든 문학가들의 경우에는 뭔가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박혜환 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정관의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구나 다 변화를 겪게 되는데 되게 눈맑은 독자들은 그 변화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이라면 시집이 나오기 전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 시를 읽고 되게 제가 프린트하는 경우에 보면 그 시인들이 뭐 상을 하나 받거나 그 놀라운 시적 성과를 열어내고 있습니다. 뭐 박혜환 시인의 시는 뭐 앞쪽에서 김정일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근대시의 북방인식이라는 북방언어로 된 작품입니다. 박혜환 씨는 첫 시집부터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수완 슬픔 그런 것들의 그런 슬픔이지만 사실은 그 슬픔이 그 안쪽입니다. 우리가 그걸 원래적인 슬픔, 뭐 슬픔의 원형질 그런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슬픔 표대라는 어떤 제목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집에 나오는 슬픈 변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그냥 보통 우리가 만나는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원형, 사람의 본질을 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기 시의 어떤 포지션이라는 측면에서 박혜환 씨는 적절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선이 저로서는 아주 즐겁습니다. 뭐 박혜환 씨는 아직까지 좀 젊으신데 지금 이 순간이 좋으려면 지금 이 상을 받는 페르만상 받는 그 시각이 좋으려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이 흘러도 시집이 계속 나오고 계속 좋은 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 지금 이 순간에 행복하려면 제 생각에는 미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과거형의 행복, 지금 현재형의 행복, 더 행복하려고 하면 제보고 축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희는 예산 사목장이라는 직위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눈 위에 난 발자국을 보면 그렇게 깨끗한 발자국이지만도 일종의 제식을 봅니다. 대체로 시인들은. 아마 박혜환 시인이 느끼는 그런 어떤 대선 사무국장이라는 문학적 어떤 직업, 문학 외적인 직업이지만 문학과 굉장히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 직업에서 아마 박혜환 씨는 좀 죄의식을 보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문학 쪽에서 어떤 성과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마 자의식적으로 죄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죄의식을 벗어나서 더 뛰어난 시인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정선 교수님을 모셔서 축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교수님은 원로 평론가이시고 인하대학교에서
한문화를 가르쳐 주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영선입니다. 이제 물려가지고. 마이크를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 문학에 대한 이야기, 특히 그 평론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정가리 선생의 12평 세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정가리 선생이라는 사람과 저와의 관계 혹은 정가리 선생에 대한 저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판단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정가리 선생으로부터 축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간 당황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축사라는 형식의 말을 사람들 앞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했기도 하고, 만약에 지금 축사를 너무 잘하게 된다면 앞으로 비평가 직업 때려치우고 축사로 나서야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축사는 일반적으로 후배가 하기보다는 적어도 선배 혹은 동료가 한다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나이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나이가 갑자기 떠오른 이유는 정가리 선생하고 저하고 지금까지 30년이 좀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만나왔는데요. 이 세월 동안에 제가 못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가리 선생이 잘난 탓인지, 정가리 선생한테 제가 제대로 선배 대접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 대접을 안 해주더니 이런 축사라는 이런 형식으로 선배 대접을 하려나 하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가리 선생은 상당히 조숙한 천재였습니다. 학교를 대단히 일찍 들어갔어요. 학번은 저하고 뭐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 나이는 저보다 5살 적습니다. 5살이면 굉장히 차이가 많죠. 이거를 늘 뭐 사회는 뭐 10년 사이의 친구다. 너는 절반밖에, 5살이면 10년이 절반밖에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정가리 선생은 그 학교도 6살에 들어갔죠. 그리고 재수한 적 없죠. 못난 데뷔도 빨리 했죠. 그 상도 굉장히 빨리 받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도 대단히 빨리 됐고, 이런 대단히 빨리 가는 거를 나이도 빨리 먹었다고 생각하는지, 어쨌건 늘 저보다 형님처럼, 저한테 말할 때 형님처럼 이런 말투를 해요. 어쨌든 이 나이가 많다는 게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데도 이 5살 더 나이가 많은데 이 반말을 당하면은, 근데 지금은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다정합니다만, 처음에 당할 때 생각해보세요. 예? 얼마나 저 인간은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정가리 선생이 이런 식입니다. 어정쩡한 반말투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선배인데, 예. 너희들 어떻게 지냈냐, 혹은 뭐 개인적으로 날 보고 형 밥 먹었어? 요건 그래도 말투가 조금 대접해주는 말투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 포은의 후손이고 영일정씨로 대단한 양반이라는 사실을 아주 자주 강조합니다. 그 양반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남양원가인 제가 한 수 위일 것 같은데, 근데 어쨌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말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양반이라는 걸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뿐만이 아니고 정가리 선생은 제가 보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그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작은 정반대로 저는 그 서울대 입시에서 수학을 거의 빵점 받았습니다. 겨우 반문제 풀어가지고 빵점은 아니어서 감옥 납작면 했는데요. 정가리 선생은 거의 만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사회점수는 형편없었는데 저는 사회점수는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어요. 이렇게 상당히 상반됩니다. 이 상반된다는 게 두 사람을 오랫동안 같이 지내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가리 선생은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공계가 아니라 이 문제로 문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연구 대상입니다. 또 정가리 선생은 컴퓨터를 대단히 잘합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거의 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에 못지않을 정도로 잘합니다. 그 컴퓨터를 직접 수없이 만들어가지고 이 같이 주변에 있는 문학과 사회를 우리가 같이 오랫동안 편집했는데 그 사람들 컴퓨터를 다 만들어줬습니다.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 깔아주고 그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정도로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합니다. 아마 현재도 이 책을 분류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정가리 선생이 직접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학을 하지 않고 이 공대 쪽으로 아주 장기를 관리했다면 아마 지금 대단한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나? 연구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수학을 대단히 잘하고 수학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게 상당히 논리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평론을 초기에 대단히 논리적으로 썼어요. 평론을 너무 논리적으로 쓰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현우 선생이 정가리 선생을 보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어떻게 글을 쓸 때 살은 다 발라버리고 뼈만 남기냐. 이 김현우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가리 선생 글이 대단히 명석하고 논리적이다 하는 것에 대한 김현우 선생님의 아마 찬사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우린 정가리 선생을 가리켜서 별명을 똘똘이 스머프라고 불렀습니다. 이 똘똘이 스머프라는 별명이 저는 정가리 선생한테 상당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어쨌든 똘똘이 스머프는 어쨌든 간에 어른이라기보다는 아이에 가깝습니다. 우리 정가리 선생은 제가 보기엔 평생 동안 철이 안 들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컴퓨터 같은 장난감에 있으면 하루 종일 신나게 혼자 잘 놀겁니다. 혼자 놀면서 뭐가 잘 안 되면 혼자 비 맞은 중처럼 툴툴거리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면 이 노래 잘 못하는데요. 혼자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똘똘이 소부는 자기 자신의 지나친 똑똑함으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을 가끔 이 기분 나쁠 때가 있는데 어쨌든 이 정가리 선생 보기에 이 명석한 머리로 이렇게 세상을 보면 가끔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론집 제목을 산문집이죠. 산문집 제목을 이렇게 야단치는 들어라 청년들아 이렇게 제목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너들은 어째서 이것도 모르느냐 이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30년 동안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지내는 동안에 이런 말에 악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야단치는 듯한 말투가 사실은 착한 본질의 표현이라는 것을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쩌면 똘똘이 스머프가 하는 행동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사람 얘가 하는 행동이 뭐 가끔 대바라지기는 해도 어쨌든 그 자기 이 스머프 사이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가리 선생은 지금까지 같이 살아오는 동안에 문학과 사회를 편집할 때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가지고 막내로 늘 꾸준히 일을 도맡아서 온갖 심부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저녁에 술 마시고 돌아갈 때쯤 되면 술값도 잘 내요. 마치 그 어린애들을 착하다고 달래놓으면 뭐 있는 거 다 주잖아요. 그처럼 우리 정가리 선생은 참 자기 속셈 차리지 않고 그리고 자기 희생을 해왔습니다.
이런 정가리 선생과 30년 동안 세월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뭐 싫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양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정가리 선생은 정가리 선생대로 내가 너들 머릿속을 다 읽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어쨌건 간에 저는 정가리 선생이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10년 20년이 더 지나더라도 영원한 아이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정가리 선생이 만약에 철이 들어가지고 품위 있게 말한다면, 정말로 포은자손답게 행동한다면 저는 상당히 슬퍼질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가리도 늙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영원한 젊음으로 좋은 글만 있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 시낭송가를 모셔서 오늘 수상자 두 분을 축하하는 그런 시낭송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낭송문학회 회장님이신 박성환 낭송가, 그리고 천안 낭송문학회 부회장이신 강용원 낭송가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은 어디가? 각자? 네. 그게 아닌데? 박현 시 하나, 조명원 시 하나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나오셔서 옆에 서 있다가 교대로 이렇게 하나 하고 하나 하고. 네, 앞으로 나오시죠. 괜찮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하죠. 박현 씨부터. 낭송 순서는 곽현 시인님의 시베리아 횡단열차 2와 늙은 느티나무에 들다, 그리고 조병화 시인의 봄은 내가 시를 쓰는 것, 이 두 편, 그래서 네 편 낭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2, 곽경환. 밤새 쉬울던 별들도 얼굴을 흐리며 열차는 마침내 러시아 변방 국경도시 라오슈트에 떠난다. 멀리 바이칼이 유일하게 흘려보내는 앙가라 강이 보이는 듯하고, 나를 닮은 또 다른 내가 아직 무리를 이고 산다는 울란드를 지난다. 나는 잠들지 않는 시간을 생각한다. 눈보라에 숨어 국경을 넘나든 사람의 시퍼렇게 얼어간 시름의 시간을 떠올린다. 모진 바람이 실어오는 국경 너머의 소문에 귀 기울여 유령의 시간에 눈을 감는다. 흐린 등잔불 아래 혹은 15쪽 전등 아래 웅크려 떨던 기억은 흐리고 아득하다. 북북서로 대륙을 정단하던 열차는 드디어 서쪽으로
거대한 시베리아 평원을 가로질러 달린다. 강줄기는 어디로 갔나? 어느새 차창 오른편으로 바이칼의 풍경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빽빽한 자작나무와 전나무와 이깔나무 숲, 들과 구름과 지붕 낮은 집들, 거대한 호수에 깃들어 사는 물고기들, 새들, 짐승들, 그리고 사람들. 이 강을, 이 산을, 이 황야를, 그리고 이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고 넘었을까. 슈바타르나 하얼빈이나 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라오슈키, 울란우데, 슬루지안카, 이르쿠츠크, 크라스, 루아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그리고 우라산에 혹은 그 너머까지 하늘 아래 가장 광활한 평원 시베리아. 녹슨 전로위에 몸을 실은 사람들, 그 붉은 이름들이 흘러간다. 진영이었을까? 독립이었을까? 혹은 혁명이었을까? 눈부신 아침 햇살이 산란하는 바이칼을 따라 열차는 쉼없이 내달리고 화장실 변기는 침묵 위로 아무런 망설임 없이 오물을 쏟아낸다. 벌목장이었을 듯한 진엽수립 주변에 야생화 가득하다. 나는 오늘 밤 지평선 끝에서 목 놓아 올 것이다. 늙은 느티나무에 들다. 곽교환. 언제부터였을까? 수령이 수백 년이 되었을 동리의 정자를 품은 느티나무. 사방으로 가지를 곧게 뻗어 무성한, 그러나 인적 없는 여름을 떠받치고 있다. 비늘처럼 껍질이 듬성듬성 떨어져 나간 늙은 느티나무 그늘에 몸 들이고 기대었을 사람을 생각한다. 그를 닮고 싶었던, 혹은 닮았던, 그처럼 살고 싶었던 더러는 그렇게 살았을. 바람이 전하는 말과 세월이 쌓아둔 흔적, 무수히 드리웠다 사라지는 삶들을 그는 오랫동안 켜켜이 몸 안에 쌓아두었을 것이다. 얼음처럼 투명한 세포들이 쌓아놓은 나이테. 이제 그는 단단한 풍경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쉽게 흔들리지도 그렇게 일찍 지지도 그렇게 흘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봄은 조명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어요? 봄은 집집마다, 마을마다, 사람마다, 산과 들마다, 나무 풀들마다 새 인사를 하면서 바람을 흔들면서 온다. 멀리 하늘이 풀리는 소리, 땅이 풀리는 소리, 계열이 풀리는 소리. 나는 하루하루 무거운 옷을 벗어버리고 긴 겨울에 눌려있던 피부를 가벼이 대지에 적시며 어린아이처럼 양지로 나온다. 꽃잎처럼, 잎사귀처럼, 향기로운 천지의 입김처럼 이 보드라운 공기. 나는 나이를 잊은 채 눈을 감는다. 내가 시를 쓰는 건 조병화. 내가 시를 쓰는 건 나를 버리기 위해서다. 나를 떠나기 위해서다. 나와 작별을 하기 위해서다. 하나를 쓰고 그만큼, 둘을 쓰고 그만큼, 셋을 쓰고 그만큼 나를 버리기 위해서다.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언젠간 돌아올 너와 나의 이별, 그걸 위해서, 너를 버리기 위해서다. 너를 떠나기 위해서다. 너와 작별을 하기 위해서다. 아무렇게나 버리기엔 너무나 공허한 세상, 소리 없이 떠나기엔 너무나 쓸쓸한 우리, 그냥 작별하기엔 너무나 깊은 인연. 내가 시를 쓰는 건 하나하나 나를 버리기 위해서다. 하나하나 나를 떠나기 위해서다. 하나하나 나를 잊기 위해서다. 그와 같이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건 머지않아 다가올 너와 나의 마지막 그 이별, 그걸 위해서 하나하나 너를 버리기 위해서다. 하나하나 너를 떠나기 위해서다. 하나하나 너를 잊기 위해서다.
오늘 수상하신 우리 곽효한 시인님과 정각이 평론가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천안낭송문학회 회장 박성은이고요. 부회장 강용은 낭송가입니다. 저는 또 특별히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5월에 행사가 너무 많아서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감정을 또 시인이 원하시는 대로 다 실어서 해드렸을 좀 우려가 돼서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다음엔 더 멋진 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낭송하는 감사합니다. 시상식을 비롯해서 조병아 선생님 기념 사업의 이름, 저는 조병아 선생님 기념 사업회가 있고, 오늘 아까 시상에 나와주셨던 그 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후원자들이 후원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후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또 이 조병아 선생님 기념 사업 일은 가족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이십니다. 며느님이 제일 앞장을 서시고 아드님, 그리고 따님, 사위님들, 그리고 조카님들, 또 이 동네에 또 이장, 그 노인회장님을 맡고 계신 또 난실부 노인회장님, 그 조우영 선생님은 조병아 선생님 이렇게 조카가 되시고요. 이런 분들이 모두 앞장서서 하고 계십니다. 그 가족들을 대표해서 조진영 조병아문학관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휴고 또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행히 전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성스럽게 일을 마칠 수가 있어서 진짜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저 아버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아버님 행사는 늘 비가 왔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축제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참고로 아버님이 태어나신 것은 저기 있는 저 선층집, 저희가 태어나신 데입니다. 오늘 5월 2일이 마침 또 생신이고,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뜻이 깊은 날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또 한 번 또 이렇게 와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김학경 국회의원님께서 와 계십니다. 오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시고 늘 이렇게 조병아 선생님 기념사업에 또한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안성을 찾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안성 출신이고 김무성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입니다. 우리 조병아 선생님은 생전에 저랑 연배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많은 대화도 나눴었고 또 그분을 뵈면서 여러 가지 그분의 멋스러운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병아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렇게 문학관이 운영이 되고 또 관장님을 맡고 있는 조진영 관장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또 우리 조우영 난실리 노인회장님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그 유지를 받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도 국회의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난실리는 우리 조병아 선생님의 어쩌면은 그 시상의 그 원천이고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안성이 예향인데 우리 안성을 더욱 그 정감 있고 예향의 고장으로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조병아 선생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편운문학상 수상하신 두 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더 발전이 돼서 우리 편운 조병화 선생님은 물론 우리 안성 예양의 향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아까 제가 깜짝 놀라서 웃었는데 조병화 선생님 생전에 오면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행사 때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몇 년 동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하늘나라에서 조병화 선생님께서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아주 주변에 꽃도 예쁘게 폈는데 우리 안성에서 좋은 추억 많이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박수로 다시 한번 김학영 국회의원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를 비롯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행사는 많은 그런 협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행사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 여러 협회들의 문인협회들 그리고 또 시협회 이런데 그 협회들의 회장님, 부회장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호명에 올릴 테니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문인협회 지부장님 방효필 선생님, 네, 또 강서문인협회 부회장님 효명자 선생님 거기 계십니까? 잠깐 자리를 뜨신 것 같네요. 종로문인협회 지부장님 오병훈 선생님, 네, 저기 가운데 계십니다. 강서문인협회 부회장님 주기영 선생님, 네, 자리에 안 계시군요. 그 다음에 한국한시협회 부회장님 조효환 선생님, 네, 박수로 해주십시오. 열화당 책박물관 학예연구실장님 정현석 선생님, 그리고 난실리 이장님 남성호 선생님, 죄송합니다. 난실리 노인회장 조우영 선생님, 또 지금 행사 점심 준비로 잠깐 자리를 뜨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는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관람도 하시고 또 시간 감소 나누시고 오후에 2층에서 특강도 있습니다. 특강도 들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성시청에서 부탁입니다. 안성시청 문화체육관에서는 이런 시축제 행사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탁자 위에 평가지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이 평가지에 체크를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 두시면 담당자분께서 나중에 다시 수고를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맛있는 도시락을 본부 측에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셔서 접수하실 때 식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요 끝나고 난 뒤에 식권을 받아서 그렇게 식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 지금
제 안내가 끝나고 나면 전시 테이프 커팅이 있겠습니다. 아까 장갑을 미리 나눠 드렸는데 그 장갑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테이프 커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커팅이 끝나고 나면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과 축하해 주실 분들 함께 앞에 나오셔서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5회 평문학상 시상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장갑 받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시죠. 장갑이 아니라 지금 가슴에 꽃을 꽂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거기 더 올라올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도 나오세요. 선생님. 네, 오늘 수상하신 분들께서도 같이 나와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끝나시고 나면 오후에 특강이 있고 특강 다음에는 이 자리에서 안성시 읽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안성 시인들의 신앙송 시간도 있습니다. 자, 이 앞으로 쭉 서주시죠. 사진 촬영을 위해서 저쪽 관객석을 보고 그렇게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최동호 교수님, 최동호 교수님, 진짜 같이 커팅을 해주시죠. 나오세요. 최동호 교수님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한 손으로 잡으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사진도 준비되셨죠? 네,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안쪽에 조경화 휘어진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한번 쭉 구경을